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증단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 중립적으로 검증을 잘하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윤석열의 검찰총장 자격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검증 공세에 앞장섰던 악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예비후보는 이제 같은 당원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담긴 이른바 엑스파일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고발인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엑스파일 사건은 불법과 반칙으로 선거를 이겨보겠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엑스파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망언으로 비난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이번엔 언론 대응 미숙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드루킹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했는데 윤석열 대선 캠프가 오전 9시 30분이라고 공지한 것과는 달리 윤 예비후보는 40분이나 지각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서 윤 후보를 기다린 기자들의 불만은 폭주했습니다. 더욱이 윤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2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에 의하면 윤 예비후보는 권성동 의원이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늦게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캠프 관계자가 기자들이 다 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윤석열 예비후보가 뭉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병신이라고 한 김수현 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는 10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합니다. 김수현 전 당협위원장은 이준석을 향해 병신이라고 하면서 신체장애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준석이 과거 안철수 대표를 향해 병신이라고 한 것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파 진영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곤 했었는데요. 3.1절 집회와 8.15 광복절 집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이날, 누구든 편하게 휴식을 만끽하고 싶지만 해마다 이날이 다가오면 보수파 성향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성난 민심을 표출하곤 했었습니다. 작년 광복절 집회 때도 광화문 등지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성난 민심이 그야말로 폭발했었죠. 이에 화들짝 놀란 문재인 정권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개천절 집회를 대비해 경찰 차벽으로 이른바 문재인 산성을 쌓으며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동원된 경찰 버스만 무려 300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11월 14일 노동단체와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개천절 집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인 이상 집회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경찰 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해 왔지만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해 경찰은 주최 측이 현행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한 만큼 별도의 금지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한 코로나 상황보다 한 달 뒤인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전후한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광복절 집회 일주일 전인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50.6명이었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전후해선 71명대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전후해선 127.4명까지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절 집회는 원천 봉쇄, 전국 노동자 대회는 집회 주최 측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했으니까 오케이였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형평성 논란은 얼마 전 민노총 집회에서 그 절정에 달했었죠.
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이 종로 일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민주노총 집회와 코로나 대유행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집회를 준비 중이거나 소규모 집회를 진행 중인 국민들 사이에선 민노총 집회는 되고 왜 우리 집회만 막느냐?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고 당국이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방역 당국이 증명시켜 준 것 아니냐는 그런 비아냥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5일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에 반대해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분들도 민주노총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경찰의 검문으로 시위 참가가 저지되자 자영업자분들은 민주노총도 대규모 집회하는데 차량 시위는 왜 안 되나라는 불만들을 쏟아냈고 심지어 강자한테만 약하고 만만한 우리한테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집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광훈 사랑제일 담임교회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이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이 강력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국민혁명당이 준비 중인 광복절 집회의 캐치플레이즈는 문재인 탄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애국 동지 여러분,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광화문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신 검문을 강화하는 등 불법 단속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반면 광복절 집회를 준비 중인 국민혁명당 측은 명확한 근거 없이 집회를 제한하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원주 집회를 두고 원주시장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윤곽근 국민의힘 21대 총선 당시 후보가 제기한 4.15 국민의힘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가 10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본래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10일이었는데 무려 약 2달이나 미뤄진 것입니다. 연기 이유는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 재검표를 영원히 안 할 모양새인데 저는 이들이 코로나 핑계대면서 증거 조작을 더 완벽히 할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민경호 구현 지역에서 그 어마무시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걸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소송당한 피고인들에게 증거 조작할 시간을 벌어주는 대법원, 이런다고 진실이 감춰집니까? 이 인간들은 코로나 없었으면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가 중국이 만든 코로나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이들에겐 그야말로 땡큐 코로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이들에겐 무서울 게 없는 것일까요? 중앙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가 원본 그대로가 아닌 중앙선관위 임의로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논란인데, 이래서 제가 앞서 법원이 코로나 핑계대며 증거 조작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 재검표 당일에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미징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면서 결국 복사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본을 삭제했다라는 건 증거인멸을 한 것이죠. 고소당한 이들이 증거인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걸 또 같은 편인 양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 순서를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등재번호를 무작위로 섞은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말에 의하면 등재번호를 무작위로 섞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표지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투표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관위가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식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지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논란이 많은 QR코드도 찍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와 QR코드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면 지난 4.15 총선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완전히 공개투표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선관위가 다 알고 있다. 이건 놀랍고 화나고를 떠나서 그냥 무섭게 느껴집니다. 선관위가 어설프게 만들어낸 배춧잎 투표지나 접착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을 봤을 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비밀투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한 방에 무너지는 일이어서 세상 살기 참 무섭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해서 제출하자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원본 이미지 삭제와 맞먹는 크기의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은 투표자 특정 우려를 언급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애초에 도대체 투표자 특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혹시 QR코드로 특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투표자 특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사전투표는 QR코드도 있고 이미지 스캔까지 하는데 선관위가 범죄를 스스로 인정한 셈 아닌가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 관련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싸가지 없게 밝혔습니다. 평소에게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즐겨한 이재명이 배우와의 불륜설과 음주운전 재범 논란에 조폭 출신 인사와 찍은 사진까지 더해져 망나니 중에 이런 망나니가 없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더러운 짓들이 발각되면 가장 기뻐할 사람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 이낙연이죠. 이낙연 측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전 5.18 단체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이재명과 손을 꼭 잡고 있는 인물은 5.18 단체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인물은 과거 폭력사건 유죄 판결문에서 신양 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명시된 인물입니다. 최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3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깡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은현 공보단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말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묻겠다며 이재명 지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 사람은 이 지사와 어떤 관계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공보단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랑 사진 찍은 이 사람은 모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5년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의 김영진 곁엔 성남국제 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 의혹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돼 있다는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거대 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 폐륜, 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는다며 엄청나게 긴 장문의 해명글을 올린 바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반박을 하려면 간단 명료하게 좀 하길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의심이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출장 간 사이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해 이준석 패싱 논란을 키운 바 있죠.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여름 휴가로 당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윤 후보 측이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 의도적인 이준석 패싱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준석 패싱 또는 이준석 무력화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마련한 대선 후보 합동 봉사 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오후 용산구 동자동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호,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최재형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 준비로 참석하지 못해 부인 이소연 씨가 봉사활동에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왜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선 윤석열 후보는 봉사활동이 열리던 비슷한 시각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문재인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선 권성동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휴가 중이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름 휴가 중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당대표 행사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일주일은 학예 휴가 주간이라면서 이미 휴가라고 공개까지 하고 지방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당대표 행사 불참이라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해명을 내놓았을까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입당 과정에서부터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던 당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근거는 이날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윤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오전 9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피켓 시위 중인 권성동 의원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서울 종로구 자신의 캠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윤 후보가 권 의원이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때문에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40분 늦은 오전 10시 11분 청와대 분수 앞에 도착해 권성동 의원을 격려하고 고작 2분 만에 자리를 떴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공개 일정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를 따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 굳이 행사에 불참할 그런 이유도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제2의 대통령 후보 호소인이자 이준석의 측근인 하태경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처럼 당에서 준비한 행사를 이런 식으로 보이콧하면 과연 원팀 경선이 되겠나라며 네 분 후보는 오늘 불참에 대해 힘들게 행사를 준비한 당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도 그 사유를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대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 불참한 한 캠프 관계자는 후보들도 미리 정한 일정이 있는데 지도부가 사전에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행사 일정을 잡았다면 기획자가 실수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당 지도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날은 당이 공을 들여 영입한 최재형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 선언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출마 선언식은 한참 전에 미리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휴가 간 홍준표 의원에게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준석 본인이 안철수에게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는 휴가 간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홍 의원의 휴가 또한 뭐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또 유력 후보의 휴가도 고려하지 않고 행사 일정을 잡은 것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다만 윤석열 후보가 불참한 건 정치적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준석 패싱의 일환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당내 1위 후보가 당대표랑 싸우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서
이준석 리더십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당내에서 이준석계가 곧 유승민계, 즉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라고 봤을 때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입당 후 무서운 속도로 당내 의원들을 포섭하고 있고 실제로 캠프에 합류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둘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경선룰을 정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도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 당대표 직속 후보 검증단이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저게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진태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저승사자로 불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와 적을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에선 후보 검증단을 만든다는 것도 표적을 당하는 기분일 텐데 그 단장에 김진태 전 의원을 내세운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준석의 신경전이 어떤 양상으로 치달을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듯 보여집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내년 3구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8일 만이고 지난 7월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지 21일 만입니다. 출마 선언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경기도 파주의 미라클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4일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감사원장직 중도 사퇴 배경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뗀 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이어 최 후보는 자율, 혁신, 창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성과가 마치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합니다.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영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저는 자유와 자율, 혁신과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청년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 중심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복지의 타락을 막고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개헌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능력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최 예비 후보가 이렇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서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와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실제 최재형 후보 연설 영상과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의견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이야기가 정치 신인인데 A4 용지를 안 보고 연설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참 놀랍다, 웅변의 달인 같다입니다. 저도 마치 적어도 3선쯤은 되는 국회의원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고개를 좌우로 정신없이 돌리고 또 원고를 보느라 수시로 아래쪽을 쳐다보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짜고짜 천하남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한 윤석열 후보의 어색한 시작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하는 연설문 내용의 짜임새 또한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재형 후보의 연설을 보고 가장 많은 극찬이 쏟아졌던 건 말투부터 품격 있고 격조 있다는 것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너무도 잘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와 가장 잘 대비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재형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가 있지만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는 출마 선언식에서 애국가 제창 순서에 녹음된 애국가가 아닌 최 전 원장이 직접 태극기가 띄어진 화면을 바라보며 애국가를 독창했습니다. 출마 선언식을 생중계한 유튜브 방송에는 직접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야 출마 선언식에서 애국가를 후보자가 직접 부른 경우는 처음입니다. 최 후보의 가족은 애국 집안으로 유명하죠. 명절 때 가족 모임이나 식사를 할 때면 부친인 고 최대령의 주도로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사절까지 완창하는 게 집안 전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살다 이런 집안은 처음 보는데요.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귀감이 되는 집안임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또 최 후보는 육군 법무관 출신으로 다른 형제 셋도 육해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해 병역 명문가로 불립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전 최 후보의 장모 정우라 씨가 대한민국 초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통역비서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 후보는 이날 장모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걸로 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걸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다라며 장모께서 결혼 전까지니 1959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개인 비서로 일하셨고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비서가 되셨는지 알지 못한다며 좀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예비 후보의 장모 정우라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으로 1959년 12월 결혼 후 퇴직 전까지 프란체스카 여사의 통역 비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반려자이자 대한민국의 첫 영부인입니다. 최 후보의 애국심 투철한 국가관이 부모님의 영향인 줄은 알았지만 부인의 집안 또한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최 후보 장모의 훌륭한 과거 이력이 이렇게 알려짐으로써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또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를 관통하는 최 예비 후보의 집안 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 후보 어머니의 집안, 외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최 예비 후보의 외숙부 정문욱 씨는 6.25 전쟁의 영웅인 미 육군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의 경호 겸 통역관이었습니다. 정문욱 씨는 워커 장군 순직 후 1951년 동네의 육군종합학교에 들어가 수개월의 과정을 거친 뒤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고 전쟁 중 강원도 급파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정문욱 씨의 이야기는 최 예비 후보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자서전 바다를 품은 백두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예비역 대령은 책에서 정문욱 소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최 후보는 왜 윤석열이 아닌 최재형이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저는 이런 분열 상태를 야기한 여러 과거의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부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감사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며 국정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하고 검사 외에 다른 일은 해본 적 없는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린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9년 3월 22일 문재인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할 때 대통령 경호처 소속 사법경호원이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언제든 사격할 수 있는 사격 예비 자세로 무장한 것이 사진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경호원의 무장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번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 시민들을 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이 밖에도 국회 시정연설 때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코로나를 이유로 반정부 집회도 근 1년 반째 철저히 막고 있으니 둘 중 하나겠죠.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거나 원래 겁이 많거나. 왜냐? 문제는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며 퇴근 후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하지만 이런 문재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제가 기억하기엔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연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주재한 그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을 65명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명안이 통과됐습니다. 문재인의 양산사절을 담당할 요원들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와 경호처는 앞서 2019년에도 96명이나 늘렸기 때문에 이로써 현 정부 출범 때 532명이었던 경호처 정원은 693명으로 무려 30%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 같은 규모는 1990년대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550명이었던 경호실 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524명이나 됐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차관급 경호처로 낮추고 증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무엇일까요? 청와대는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어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무 경찰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가 굳이 서면 브리핑을 한 건 경호처 인력을 증원한 것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서 경호처는 차관급으로 바뀌었을 뿐 몸집은 정말 역대급으로 커진 셈이죠. 또 경호처 소속의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116명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 예산 쓰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이죠. 자, 과연 문재인이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서울 구치소로 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된 연합훈련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담화를 내면서 한미 당국의 훈련 취소를 압박했었죠. 남북 통신선 복구 직후 나온 담화라 김여정의 청구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한미 군 당국이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연합사가 주관하고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주요 부대가 참여한 연합지휘소 훈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가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세미나는 폴라 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했고 각군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한미연합군의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원인철 합참의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여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합훈련에 정통한 관계자는 매년 연합훈련 시작을 앞두고 이번처럼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실시해왔다며 앞으로 거의 매일 이런 회의를 반복하게 된다. 사실상 훈련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직 군 고위 장성도 군 당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외부 논란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훈련 준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이후 혹시라도 정부에서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훈련 중도 포기 사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한 야전부대 지휘관은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정치권의 훈련 연기 논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도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미 본토에서 최소의 인원만 한국에 들어와 지휘소 훈련에만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또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을 담은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사실상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한 상황에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 주도한 의원은 민주당 서른 의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른 의원은 남북이 1년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연기가 필요하다며 의원단의 연판장을 돌려 4일까지 58명이 서명했다. 내일은 60명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설 의원은 5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훈련 연기의 필요성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연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연기론과는 선을 그어왔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최고위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김 부부장이 말한 대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필수 훈련이기도 하다.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연기 불가론을 폈는데 그러던 송영길도 어제 갑자기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지점을 열자며 정신 나간 발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훈련 연기 연판장을 두고 당 지도부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판장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해당 의원들은 전쟁이 나면 쏟아지는 폭격과 총성 소리의 아수라장에서 평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앞장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평화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보고 총을 쏠까요? 안 쏠까요?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